이 영상에는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의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담겨 있습니다. 원치 않으시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거나 영화를 보신 뒤에 영상을 감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를 본 팬들은 영화의 완성도와 호불호를 떠나서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죠. 미래의 저항군 사령관, 터미네이터 세계관에서 가장 큰 축이었던 인물을 그렇게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전설을 재부팅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비록 그게 스스로 세운 업적이어도 말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왜 존 커너는 죽게 된 걸까요? 그리고 터미네이터2에서 존 커너 역을 맡았던 에드워드 펄롱은 무슨 연유로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에 돌아오지 못한 걸까요? T2 이후로 줄곧 혼돈의 카오스 속에 있던 터미네이터 프랜차이즈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일단 먼저 이 영화의 현재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본 제작 시점 기준 국내 관객 수는 163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봉한 지 일주일이 조금 넘은 외화임을 감안하면 괜찮아 보이고요. 박스 오피스 상황은 어떨까요? 대다수가 긍정적인 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봉일로부터 3일간 미국에서 2,900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데 그쳤습니다. 중국에서는 2,800만 달러를 벌었고요. 미국 국내 상황이 좋지 않아도 월드와이드에서 큰 수익을 거두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번 다크페이트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프랜차이즈는 다시 어려움에 직면했다는 위기론이 수면 위로 부상 중이고 3부작을 호언장담했던 제임스 카메론의 의지가 꺾일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영화가 공개되고 나서 외신에서는 호평이 많았었죠.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엔 멋진 액션과 경이로운 특수효과들이 가득했습니다. 2편에서 이어지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까지 나온 영화 중에 가장 속편다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죠. 그러나 이 영화가 심지어 스타워즈 팬들에게 충격과 공포였던 라스트 제다이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새롭기 위해서 원래 존재하던 모든 것을 파괴한다는 겁니다. 이렇듯 평은 아주 극단적으로 갈리기 시작했죠. 지난 리뷰를 보셨다면 아시겠지만요, 저는 이 영화를 긍정하는 편이었습니다. 시리즈의 오랜 팬이었던 데다가 사라와 T800이 온화한 방식으로 재결합을 하고 액션씬의 다양한 테크닉과 육해공을 넘나드는 로케이션, 그레이스라는 매력적인 신규 캐릭터 등 막대한 예산과 전문가들의 노력이 고루 배어있는 엔터테인먼트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터미네이터고 2편과의 처절한 비교 역시 이 영화가 감당해야 하는 어두운 운명이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을 이제는 좀 짚어볼까 합니다. 다크페이트를 보면서 관객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난생 처음 보는 젊은 멕시칸 여성이 존 코너를 대신해서 인류의 리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도직입적으로 데니는 존 코너를 대체하지 못합니다. 멸망을 목전에 둔 인류가 목숨을 걸고 기계에 저항하는 결사적인 그 한복판에 놓기에 데니는 너무 약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라 코너의 수련을 거칠 때까지의 그녀를 기다려줄 시간이 부족한 것 같고요. 설령 시간이 흘러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녀가 훗날 인류의 리더가 된다는 설정 자체에 설득력이 부족한 것이죠. 이 영화는 데니의 오리진을 다루고 있지만 데니의 가능성을 전혀 보여주지 못합니다. 데니와 존의 차이점은 터미네이터의 역사를 갖고 있느냐 아니냐로 나뉠 수 있기 때문에 존을 멕시코 소녀로 대체하기 위해서 죽인 것이라면 이 영화가 진짜 터미네이터로서 성취한 것이 무엇인지 관객들은 되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트로에서 죽임을 당하는 존 코너를 끌어안은 사라의 감정은 즉시 증발되어 버립니다. 그토록 전편에서 지키려 했던 존이지만 존은 너무나도 가볍게 죽어버렸고요. 그 직후에 복수와 추적을 감행하지 않고 늙은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사라가 어떤 세월을 보냈는지 우리는 알아야 했지만 설정을 위해 사라의 감정 역시 세월에 희석시켜버립니다. 이건 대담하기보다는 생략적이고 외면적인 도입부였습니다. 즉 우리가 열광했던 캐릭터와 유산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죠. 사라 코너와 T800이 돌아온 건 너무 기쁜 일이었습니다. 칼이 인간 세계에 살고 있으면서 사라에게 지령을 보냈고 터미네이터들을 제거해왔다는 발상도 그다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의외로 아주 깔끔한 방법이었죠. 하지만 그런 장면 하나쯤은 남겨줬어야 합니다. 결국에 관객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됐으니 그렇게 알라는 약간은 강요받는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대부분의 설정 소거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존 코너를 지우고 데니를 대입하고 스카이넷을 지우고 리전을 대입하고 터미네이터를 막는 터미네이터로 강화인간인 그레이스가 오고요. 스카이넷이 소멸했음에도 리전은 스카이넷의 엔도스켈레톤과 티천을 합친 듯한 디자인의 레브9을 데니를 제거하기 위해서 보내게 되죠. 마치 리부트를 위한 리부트, 있던 것을 대체하기 위한 대체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작에서 바로 이어진다는 인터뷰와 홍보는 전작의 팬들을 끌어오기에는 유리했으나 그들을 계속 프랜차이즈에 머물게 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했습니다. 전작의 유머, 액션 시퀀스의 놀라운 아이디어, 틈이 없었던 전개감, 로보틱스나 VFX 등의 선구자 같았던 모습은 실제로 그 당시에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지금보다 떨어지더라도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줄여서 말하면 다크페인트엔 전작 같은 위대함이 없었습니다. 그간의 실패 때문인지 모험심은 부족해 보였고요. 다른 영화에서 익히 볼 수 있었던 특수효과와 플롯의 흐름, 영화의 리듬이 느껴집니다. T2 이전에 T2 같은 영화는 없었죠. 그러나 다크페인트 이전에 다크페인트 같은 영화, 다크페인트를 뛰어넘는 영화는 많았습니다. 제임스 카메론은 오랫동안 헐리우드의 혁신가였습니다. 터미네이터, 타이타닉, 아바타에 이르기까지 영화의 결과물뿐만 아니라 영화를 만들어내는 과정 전부가 모험이었고 그동안 어느 누구도 도달하지 못했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 도전이 이 영화에서는 느껴지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이 영화가 나온 시대가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T2가 나오던 시기는 소위 세기말로 지금과는 무드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첨단 기계공학과 로보틱스가 경이롭지만 생소했고요. 두려움마저도 느끼게 했죠. 서기 2000년이 되면 세상이 멈출 거라는 사람들도 있었고 핵전쟁이 벌어지거나 하늘이 열릴 거라는 일도 있었습니다. 기술적인 과도기였던 그때 1000단위로 횟수가 바뀌는 미증유의 미래를 앞에 둔 인류의 불안감이 모든 미디어들에 투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터미네이터는 미래를 미리 보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두근거리게 했고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영화적인 쾌감 앞에서 사람들은 쓰러져 버리고 만 것이죠. 그야말로 단순히 인과 과정을 재배치해서 T2가 지금 나온다면 그때 같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크페인트가 다른 영화도 아닌 터미네이터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주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열거한 점들은 영화를 비평하고 까기 위함이 아닙니다. 데이비드 S. 고이어, 그렉 베어, 조시 프리드먼, 워렌 앨리스 같은 작가들은 헐리우드 영화계의 SF 판타지에 있어서는 한마디로 초인류 크리에이터들입니다. 지금까지의 실패는 이들과 제임스 카메론, 팀 밀러도 극복할 수 없는 이 프랜차이즈가 갖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런 이론을 스타워즈에도 적용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위대한 전작들을 건드릴 필요가 굳이 있겠나 싶으시죠? 그러나 영화는 대중예술이기 이전의 산업입니다. 프랜차이즈에는 시장과 소유자가 결정하고 인정한 금전적인 가치가 존재합니다. 이 무형의 자산을 산 쪽은 당연히 운영하고 싶은 것이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기적을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터미네이터도 스타워즈도 앞으로 계속 나오기는 할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계속 나와야 하는 이유와 아까 전에 언급했던 위대함을 극복하기 어려운 이유가 공존한다는 겁니다. 이 위대한 프랜차이즈 이론은 시대와 기술과 열정과 돈과 시간, 지독한 운의 연금술입니다. 그 다음은 본론에 들어가서 에드워드 폴롱 얘기를 좀 해보죠. T2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펼쳤던 에드워드 폴롱은 수려한 외모를 가진 세계 최고의 하이틴 스타로 급부상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몇몇 작품들을 내놨지만 결과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신통치 못했죠. 마치 또 한 명의 맥컬리 컬킨처럼 잊혀져 갔습니다. 간간히 역변한 모습이 노출되면서 아역으로 성공한 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그 인기와 기회를 유지하는 건 역시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게 됐죠. 2019년 7월 18일에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샌디에이고 코미콘에서 존 코너를 연기하기 위해서 에드워드 펄롱이 돌아온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가 터미네이터로 돌아온다는 사실은 팬들을 정말 흥분하게 만들었죠. 그렇지만 결과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대로였습니다. T2에서 1997년에 일어날 심판의 날을 막았던 사라 코너와 존 코너는 그로부터 1년 후 과테말라의 해변가에서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불쑥 T800이 나타나고 한때 인류의 구세주였던 존 코너를 죽여버립니다. 터미네이터 팬들은 이 장면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터미네이터를 창시한 제임스 카메론의 아이디어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쉬운 건요, 에드워드 폴롱이 돌아온다고 코미콘에서 말했지만 이미 영화 속에서는 죽인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 장면에서 린다 해밀턴과 아놀드 슈워제네거는 바디 더블을 사용했고요. 존 코너는 주디 콜리라는 아역 배우가 CG를 얼굴에 씌우고 연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넷플릭스의 영화 아이리쉬맨에서 알파치노와 로버트 드니로, 이안 감독의 제미니맨에서의 윌 스미스를 보면 디지털 디에이징이 헐리우드의 대세 특수효과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아이리쉬맨이나 제미니맨의 경우와는 달리 현재 40대인 에드워드 폴롱의 체형까지도 전부 다른 10대로 디에이징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불가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렇기에 존 코너와 사라 코너 전부에게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이죠. 각본상 이렇게 셋업이 되었다는 건요, 성인이 된 존 코너를 에드워드 폴롱이 연기하는 것은 이미 다크페이트 제작진들에게는 전혀 고려된 상황이 아니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성인이 된 에드워드 폴롱이 이 영화에 완전히 참여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죠. 아놀드와 린다 에드워드는 ILM으로 가서 얼굴을 뜨는 작업을 했다고 하죠. 최근에 터미네이터 팬들을 위한 몇몇 작은 포럼에서 에드워드 폴롱은 관련 패널로 등장해서 여러가지 본인의 생각을 들려주기도 했는데요. 그때 이런 언급을 했었죠. 다크페이트를 연출한 팀 밀러 감독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존 코너의 죽음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건 논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결정이었으나 그렇진 않았습니다. 새로운 구세주가 존 코너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고, 새로운 구세주는 운명적으로 선택받은 어떤 새로운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도 재밌는데요. 사라 코너는 행복한 캐릭터가 아니며 그녀는 비극 속에서 빛나고, 존의 죽음이 그런 사라 코너에게 매우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다. 사라가 사이버다인을 파괴하지 않았다면 존 코너는 인류의 지도자가 되지만, 정반대로 사이버다인을 파괴하고 어딘가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인간으로 존 코너를 내버려두는 것을 그 누구도 원치는 않을 것이다. 36세의 존 코너를 어딘가에서 회계사 같은 것으로 일하게 만들 수는 없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새로운 등장인물을 위해서 무대를 깨끗하게 만들 필요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막상 듣고 보면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 같기도 하고요. 그 동기가 무엇이든 결과적으로 제작진이 선택한 방향은 팬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음은 확실해졌습니다. 에드워드 폴롱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그는 좋은 영화는 물론이고요, 영화 자체를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가지 소문이 돌기도 했죠. 그만큼 우리는 에드워드 폴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가 심판의 날 이후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에드워드는 터미네이터 이전에 연기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농구를 하고 있을 때 캐스팅 디렉터의 눈에 띄어서 91년에 데뷔를 하게 됐고요. 그 데뷔작이 터미네이터 2였습니다. 그는 지구상 최고의 행운아였고 놀라운 재능도 있었죠. 에드워드 폴롱의 인기는 정말 엄청났는데요. 일본에서는 홀미타잇이라는 이름의 곡을 발표하면서 유일하게 가수로도 데뷔를 했었고요. 앨범에서는 락밴드 도어즈의 People Are Strange를 커버를 했습니다. 이 동서고금을 막론한 믹스 매치를 보시죠. 1992년에는 일본 기업인 토요수산의 CF에서 교복을 입기도 했습니다. 토요수산이라는 회사는요, 어육가공식품을 만들었었는데요. 요즘은 진정 일본 컵라면의 강자죠. 1998년에 출연했던 아메리칸 히스토리 X는 그의 배우로서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그의 재능은 여전했고요. 이 영화는 에드워드 노튼과 에드워드 펄롱, 더블 에드워드의 열연으로 지금도 걸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2000년 가을에는 약물과 알코올 중독으로 재활시설에 들어갔는데요. 이때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체포된 뒤 몇 시간 이후라고 전해지죠. 시설에서 나와서도 다시 파티와 알코올, 약물에 빠져서 퇴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재활에 들어가기 전에 하이가 되고 싶다면서 또다시 마약 파티를 하고 의식이 몽롱한 상태에서 재활원에 들어가기도 했었죠. 사실 에드워드 펄롱은 터미네이터 3편의 출연이 확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감독이 결정되기도 전이었던 2000년 8월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고요. 하루에 2번 체포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작사인 워너는 약물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에드워드로 인해서 프로젝트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고 판단해서 에드워드 폴롱을 제거합니다. 당시 사라 코너 역의 린다 해밀턴은 사라 배역을 포기하라는 제안을 받았었다는 인터뷰를 했고요. 3편에서 사라 코너는 회상씬조차도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터미네이터의 가장 중요한 일부는 예전 3편에서 시대의 변화를 이유로 소외가 되었고요. 우리는 2편 이후로 터미네이터를 그토록 원하던 이들이 터미네이터의 유산을 어떻게 다루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04년에는 에드워드가 마트에서 체포가 됩니다. 마트 수족관에 있는 랍스터를 만취 상태로 꺼내려다가 소동을 벌이게 됐는데요. 당시 에드워드 폴롱은 동물에게 윤리적인 대우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회원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몇몇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조연을 했지만 인상적이지 못했고요. 그가 촬영했던 영화들은 대부분 곧장 DVD로 직행을 했습니다. CSI 뉴욕에서도 나온 적이 있었죠. 2006년 4월에는 저예산 인디 영화인 지미 앤 주디를 촬영했고요. 거기서 알게 된 레이첼 벨라와 결혼을 하고 그해 9월에 아들인 페이지 펄롱을 출산합니다. 결혼까지 했고 자녀까지 있기 때문에 잘 사나 했는데요. 2009년 7월에 이혼 소송에 직면하고 양육권 분쟁에 돌입을 합니다. 양육권 분쟁 당시에 약물 검사 거부가 계기가 되어서 레이첼에 대해 3년간의 접근 금지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린 호넷의 조연으로 출연을 했고요. 프리미어에 참석한 그 다음 날에 그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해서 체포가 됩니다. 2012년 10월 30일에는 LA 국제공항에서 여친한테 폭력을 휘둘러서요. 신작 영화 출연이 불발이 됩니다. 같은 해 12월에는 당시 6살인 아들에게 코카인 반응이 나와버렸고 그 이후로 에드워드는 아들과 단둘이 만나는 것을 금지당합니다. 2013년에도 데이트 폭력으로 체포가 됐고요. 그로 인해서 주연 예정이던 영화에서 하차를 했습니다. 같은 해 2월에는 또다시 레이첼에게 접근 명령 위반으로 체포가 되었고요. 180일 징역형을 맞습니다. 같은 해 5월 16일에도 같은 죄로 철컹철컹 임시 보석금을 내고 석방이 되지만 증액된 액수를 지불을 하지 않아서 6월 11일에 또다시 철컹철컹합니다. 다크페이트가 에드워드의 캐스팅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지만 고려했더라도 화려한 범죄와 가십 경력으로 인해서 영화계에서 완전히 신뢰도를 잃어버렸고요. 나이도 이제 어느덧 42살이 되면서 설령 각본이 그를 위해 쓰여지더라도 스튜디오가 그 위험을 감수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터미네이터 프랜차이즈가 팬들과 공명하는 방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T2 이후에 모든 전작들을 리부트했던 다크페이트는 과연 리부트 당하지 않고 진정 3부작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을까요? 터미네이터는 제목 그대로 어두운 운명에 진입했습니다. 차라리 저예산 스피노프를 딥하게 만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는 바입니다. 조커 이후에 실제로 많은 스튜디오들은 이 전략을 진지하게 고심하고 있거든요. 어쩌면 다크페이트는 제가 열거한 몇 가지 점들을 제외하면 정말 좋은 넥스트 터미네이터 영화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 프랜차이즈가 언제라도 I'll be back을 한다면 팬들은 기다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잘 나왔으면 좋겠고요.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게 보셨기를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기묘한 케이지의 케이지였습니다.